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는 법안인데요. 그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또 한 법안은 대부업법입니다. 피에타 3법으로 이자제한법, 공정채권 추심법, 그리고 대부업법 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발의로, 대표 발의로 여당이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긴 했으나 그리고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걸음이라도 떼어야만 한다.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 추심법 3개의 피에타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자제한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라 오늘 을지로위원회에서 의미를 갖고 꽃달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이 있겠습니다. 114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수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재심에서 23년 만에 무죄가 났습니다. 부인 사건 관련자 5명도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은 수많은 공안 조작 사건에 일각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사과의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짜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 추구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은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책임을 안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들 합니다. 정의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금 당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대단히 의미 있는 사법부의 양심 회복성을 느꼈습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된 부임 사건과 유서depu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 무죄 판결입니다. 두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억압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부임 사건은 33년, 유서대필 사건은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묻혀지지도 가려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팀을 바꾸고 증거를 은폐하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주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특검의 실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사자회담 재개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권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해임 대상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 대통령의 교육 복지 공약은 모두 폐기하고 엉뚱하게 역사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힐 일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반성하고 아무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교육부 장관을 격려하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역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역사 교과서 개발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조합니다. 역사는 대통령의 목도 또한 개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역사 왜곡 음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역사와 진실, 국민과 정의 앞에 겸손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1년 중 보름달이 제일 크고 둥글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또한 대한국인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친 안중근 의사가 104년 전 오늘 일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연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각별한 날이 3중으로 겹쳤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1년 중 가장 크고 둥글다는 정월 대보름날을 맞이해서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꽉 막힌 불통의 시대에 인생은 고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산포 세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올 한 해는 정월 대보름달처럼 크고 원만하게 인생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안중근 의사가 소망했던 평화도 또 젊은 세대의 사랑과 소박한 행복도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소망을 위해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몇십 년 만에 무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도 문제였지만 사법부마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선 것입니다. 권력은 흘러갔지만 이들의 청춘은 어찌할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근 김영판 무죄 판결을 해부하는 법사위 주최 토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판사의 자유신분주의 이 남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용판 무죄, 은희 유죄 판결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 통화 규명과 수사 결과가 허위했다는 점을 밝히는 등 핵심을 익혀나간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삼각 통화 내역을 제출할 때 여당 실세의원의 이름을 가리고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이 수상한 판사는 검찰의 미진한 증거 제출을 그대로 받아서 용판 무죄, 은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똑같다면서
신빙성까지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수상한 판사는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애써 외면했고 재판 과정은 깔끔했지만 결론을 야만적으로 내렸습니다. 경찰 조직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직을 팔아먹고 상급자를 모략한 권은희 과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거나 최고로 무거운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개입과 방해로 수사와 재판이 모두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심도 원세훈 재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아주 비관적인 지적도 함께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MBC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과 함께 MBC를 망가뜨린 김재철의 최측근들이 MBC 사장 공모에 무더기로 지원하는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모에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 당시 부사장이었죠. 전영배 MBC CNI 사장,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 당시 홍보국장이었습니다.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MBC를 나락으로 빠뜨린 이들이 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고 정권이 이들의 뒤에 서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 여부는 17일 박문진 이사의 삼배수 압축에 이진숙의 포함 여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새 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 간 협약을 바탕으로 세제, 금융, 공급 등이 망라된 4.1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도권의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었는데 전세값은 75주째 고공행진을 부려 우리 서민들은 전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빼이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출을 통해 매매 수요를 진작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전세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전세 대란에 대응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는 오르기만 하는 전세 자금의 대출을 확대하는 뺀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매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난은 여전한 상황이며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 대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이제는 전세값이 올랐으니 월세 활성화 정책에 맞춰 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빚을 내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하는 힘들고 고달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작년 시행한 정책을 가감하게 추진해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틀을 닦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장관들이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체크해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세계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자유 지수를 폭평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의 여당 실세는 외국인 노동자를 척척이는 현실에 자기씀이 듭니다. 예,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3년 연속 추락했습니다. 예, 국경없는 기자회가 10일 발표한 2014년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국경없는 기자의 한국 언론 자유지수는 2002년 39위로 출발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조를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4년 50위였던 언론 자유지수가 올해 더욱 곤두박질 친 것은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첨단 온라인 환경을 자랑하는 인터넷 공룡 한국이 정부 감시 규제 측면에서는 암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10일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인터넷의 일부분이 매주 정부의 검열로 끌어내려진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구로 지난해 국내 웹페이지 약 2만 3천 건이 삭제되고 6만 3천 건이 차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4년 자유민주주의상을 분석한 14보고서도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이 정치계의 의혹적을 겪으며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가 대한민국이 공안정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박근혜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신호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 살 것이다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실세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 착취에 원하는 최고임금을 전액 지불하기로 합의해서 $1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5천만 원 가까운 국고보조를 수령하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 비정상적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치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실태를 확인했고 박물관 측과 이주 노동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서 전격 타결했습니다. 크고 좋은 박물관, 1박 2일 촬영지라고 하는 화려한 홍보 현수막 뒤에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쥐들이 옷을 갉아먹고 그리고 바닥엔 물이 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냉방 숙소에 곰팡이 찌든 방과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노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박물관 측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6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이조차 제때 주지 않았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한 채 강제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지만 방치됐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위반, 노동조건, 주거조건, 휴가 박탈 등 이런 계약 위반, 임금에서 항공료 강제 제외, 산재보험 미가입, 인종 비하적 발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호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박물관장은 언론 앞에서 공개 사죄를 했고 경질됐으며 여권, 통장, 항공권도 바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금 후 10시 정론관에서 있을 이주 노동자와 을지로위원회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만 향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 점심시간 보장, 4대 보험 제공, 인종차별 근절 등등의 합의를 약속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중 한 분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예술가인 엠마누엘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공공성을 가진 예술가들이다. 다음부터 외국에서 예술가를 불러 모을 때는 그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했던 말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합의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만 박물관의 위법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홍문종 이사장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에 대한 인권 침해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노예노동 사건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역사회 전체를 범죄자로 매도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상태까지 왔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각각 33년,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사자들이 감당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몹쓸병을 얻은 강기훈 씨의 경우 후련함이 아니라 참담함으로 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진실을 지켜내야 할 사법, 언론 등 어느 한 분야도 제구실을 못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숨진 강경대 씨 사건으로 대학생들의 분신과 시위가 잇따르자 육공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유서대필이라는 해괴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강기훈 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일방적으로 배척했고 검찰 측 증거만을 채택하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권력은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법의 정의는 훼손됐고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도 진실을 파헤쳐 진상규명을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을 봅시다. 얼마 전 법원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드러난 경찰 중간 수사 결과는 있었으나 발표는 정당했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권은희 수사 과정의 증언이 일방적으로 배척됐고 사건 전 과정에 드러난 상식적인 쟁점들은 간과되었습니다. 23년, 33년 전 진실을 외면했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법부는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과 감내해야 할 사회적 고통은 커집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균환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남북 보위금 회담에서 지난번에 14일날 다시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오늘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 당국은 통큰 협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난 12일 남북 보위금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길이 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피리졸브 훈련 기간에는 상봉할 수가 없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예정일은 2월 20일에서 25일간입니다. 25일 사이입니다. 피리졸브 훈련은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 겹치는 날은 24일, 25일 이틀뿐입니다. 이틀 때문에 상봉이 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남북 당국에 촉구를 합니다. 통 크게 협상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때문에 수십 년간 피맺힌 이산가족의 만남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먼저 통큰 협상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 정비를 끝내고 대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가정보국도 김정은은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와서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통크게 협상해서 이산가족 상봉 길을 열고 평화의 길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열어줘야 됩니다. 북한에도 촉구합니다. 단 이틀, 단 48시간 문제 때문에 상봉의 길을, 화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통크게 협상을 하십시오.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0시 고위급 접촉에서는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